위생진료 레옹치과 소개하고 싶은 강남 레옹치과 랄랄랄랄랄라 랄라. 친절하고 깨끗한 강남 레옹치과.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16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김영삼이고요. 네, 저는 팟캐스트 전문세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장홍인데 또 그전에 수식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안원구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네, 위원장님을 형 이렇게 부르고 싶은 개그맨 장홍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웅이 형님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 그렇네. 네. 오, 진짜. 네, 형이 형이니까 다 형님이지 뭐. 아, 당연하지. 근데 형 지난주에 형 안 나와가지고 못 듣겠더라 방송을. 당연히 스케줄에 맞춘 거 아니에요. 저는 안중에도 없이. 근데 형 안 나오니까 방송 못 듣겠더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방송. 운전하고 들었는데 사고 날 뻔했어. 너무 웃겨가지고. 너 내가 집합 한번 건다 진짜. 어? 아유. 네, 저는 플란다스계의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청공장장 안원구입니다. 네. 네. 25일 토요일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실시되는데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한 후보가 누구신지 한번 우리 이번에 당대표 선거는요. 그 당대표를 뽑는 그 선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위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후보로는 지금 3명이 올라오셨는데요. 이거 기호 번호대로 제가 불러드려야 돼 있잖아요. 예, 1번은 송영길 후보님이고요. 2번은 김진표 후보님, 3번은 이해찬 후보님이시고요. 최고위원은 1번은 김혜영 후보님, 2번은 박주민 후보님, 3번은 설훈 후보님, 4번은 박광원 후보님, 5번은 황명선 후보님, 6번은 박정 후보님, 7번은 남인순 후보님, 8번은 유승희 후보님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1명하고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럼 최고위원 지금 후보가 7명인데 그 중에 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1명이. 좀 창피하겠다. 당대표도 2명 떨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셋일 때 둘 떨어지는 거는 좀 괜찮은데 7에 둘 떨어지는 거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떨어져서 떨어졌다의 느낌보다는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이분들이 컷오프로 올라가신 분들이라. 이미 그러면은 그냥 이거지 자체로도 이미 성공하신 분들인가요? 이거 기호는 추첨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기호 번호는 추첨을 통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이제 함께 도모해야 되는데 사실 여당 당 대표는 어떤 철학을 가진 분이 되어야 되는지 또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아야 되는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민주당 대표 선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 선거죠. 야당들 대표들도 지금 다 거의 선정이 됐죠. 되고 또 이번 민주당 대표는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먼저 또 따져볼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차가 지나고 개혁 드라이브가 가장 걸려야 될 그런 시점에 대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계시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그 정체성과 또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잘은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당 대표 후보님 중에 한 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닌가 가끔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은 그냥 좀 새누리당 가 있으면 조금 왼쪽에 있을 분 뭐 이런 느낌. 약간 조금 이렇게 개혁적이지는 않다는 느낌이 그냥 저는 들었던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이 그 당내에서 지금 세 분이 컷오프에 올라오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계속 한 1년을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 이렇게 주춤하면서 약간 꺾이는 듯한 뭐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민주당의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당 대표가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세 분 다 뭐 리더십은 있을 텐데 아까 그 정체성으로 보면 두 분에 비해서 한 분은 조금 정체성 측면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여기 이 민주당에 안 계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여기서 자꾸 여기서 저런 목소리를 낼 거면 저쪽과 계시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위원장님의 생각이 좀 또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만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한 1년 지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촛불 정신을 계승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으려면 좀 더 사실은 전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을 하면서도 그냥 좀 답답함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그 사실 적폐청산 아직 너무 좀 더디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우리 플란다스계가 촛불 정신을 우리가 바탕 속에서 이 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촛불 정신의 우리 그 이면을 보면 물론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또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재벌 개혁이라든지 그다음 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법부의 그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계속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저항을 하고 오히려 이 판국을 한번 뒤엎어 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노림수들이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또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경륜과 그동안의 이 경험이 상당히 그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솔직히 뭐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많이 흔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진짜 흔드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강한 분이 정말 조금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그 얍삽한 인간들이 강한 사람한테 못 대들잖아요. 이쪽이 강하면 깨갱깽하게 돼 있거든요. 어설프게 신사적으로 나가니까 용기 내서 달라드는 거니까
비신사적으로 밟아줄 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님 어때요?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야이씨, 이 사람이 지금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지하는 쪽이 있고 분명히. 근데 제가 뭐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분명히 여야는 공존해야 되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뭐 총장님이나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 박사나 다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적폐 정산부터 뭐 사법부 개혁, 뭐 군인 개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진짜 너무 단순한 생각에 이게 하루빨리 이 임기 내에 모든 게 잘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게 5년 뒤, 10년 뒤가 이게 걱정이 더 앞서는 이 불안감 때문에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좀 강한 리더십에 그 누군가가 잘 이끄셔서 앞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참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와닿았던 거는 또 안타까웠던 건 그겁니다. 이제 금융 개혁에 관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재벌 개혁부터 금융 개혁도 정말 우선시 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면 이 정권이 바뀌고 그 위에 이제 상층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 정부 기관에도 보면 그 바뀌어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그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적폐 청산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도와주니까 마치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서 지금 아직도 그 세력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저항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개혁 같은 경우는 금융개혁을 해야 될 그 부처 자체가 지금 지금 역행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아직 검찰이라든지 또 이걸 개혁해야 될 그 뭐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도 아직 그 하부 조직은 지금 전혀 변함이 없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분이 당 대표가 돼서 좀 정부하고 같이 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줘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 프란다스 계가 이게 우리 민간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이렇게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안 움직여주면은 그런 적폐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조속히 정리할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이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제가 항상 그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와신 상담. 네.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가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냄비처럼 쉽게 끓고 쉽게 식는다. 근데 지금 사실 이 현안에서 사실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서부터 지금 이명박, MB 여러 가지 이제 뭐 각각 이 문제들이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만큼 또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게 좀 잘 지지부진한 상태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많이. 네, 그럼요. 지금 자원외교로 갖다 그 없어진 돈이 몇 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그 뇌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용은 손실난 비용은 한 100억, 200억 요 정도 아닙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진도를 더 지금 못 내는 상태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그 뭐 공소장에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대충 살다 나오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될 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피해자가 많은데 좀 더 달려가야 될 상황에서 좀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웅이 형님께서 와신 상담 이야기하셨는데
예, 지금 저쪽이 와신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이 지금 와신 상담하고. 불안하게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래서 지금 웅영처럼 저런 그 새누리당 당원들 의기아들 어쨌든 예. 어쨌든 뭐 다음 발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 그 방송 시간에 저희가 그 현대상선 구조조정 사례 중 그 현대증권 매각 등에 대한 그 의혹을 다뤘었고요. 잠시 포스코 자원회계 쪽으로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다시 현대상선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현대증권 고가 매각이 그 현대상선의 구조조정도 대단히 그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상선의 국내외 위장 계열사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보고요. 일단 그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상선의 국내외 협력업체는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협력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상선이 해외에서 상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상품을 또는 물건을 실어서 해외로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배 싣고. 그래서 그 가면은 그 해상으로 이제 가는 것까지는 상선이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항만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또 그 택배 형식으로 그 배송을 하게 돼 있죠.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같은 다 똑같은 거죠. 뭐 비행기는 또 항공함으로는 그렇죠. 항공으로 가서 거기서 또 택배 형식으로 그 국내 배송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국내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같은 계열의 회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 구조를 가져가도록 해놓은 기업들이 보통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장 계열사로 보이는 그 외국 회사들이 있었는데 또 그냥 그 회사로 그냥 가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특수 관계자한테로 또 이렇게 넘겨주는 정황이 이제 있었고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탈세가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게 최초의 현대상선의 미국 내에 있던 그 자회사 이름은 그 트러킹을 하는 그러니까 배송을 하는 네. 회사 이름이 MBL입니다. 이 농구가 아니고 MBL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회사가 원래 2008년도 11월 달까지 이 MBL이 설립은 2004년도에 됐고요. 돼가지고 2008년도 11월까지 MBL이 그 미국 내에서 그걸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상선에 물건을 싣고 미국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MBL이라는 그 회사에서 육지를 이제 배송하는 회사가 MBL.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 주식회사 이름이 허가가 났죠? MBL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풀네임은 뉴 브릿지 로지스틱스입니다.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길게 쓰는 거고 자기들만 그냥 MBL이라고. 그렇죠. 앞에 이니시얼만 따가지고 쓴 거죠. 제가 그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얘기 조심하세요 좀. 왜 자꾸 아니 누군가가 누가 형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KBO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KBO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뉴 브릿지 로지스틱스. 왜냐면 제가 아까 좀 읽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 이거 절대 기억 못해. 그 MBL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맡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현대상선의 그 대주주였던 현정은 회장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 친척인 분이 이 MBL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관계였는데 2009년도 1월 달에 현대상선에 실세가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항두연 씨라고 그 항두연 씨가 소유하는 그 회사 HNH라는 회사에서 100% 투자한 CNS 그러니까 결국 항두연 씨 회사죠. 그 CNS라는 회사로 거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배송을 CNS가 이제 MBL 대신에 CNS라는 회사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이 CNS도 약자가 또 특이합니다. 읽어보시면 저희는 발음도 별로 의사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레니얼 러브 시스템, 중추신경. 요 CNS는요.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봐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 이거 뭐 창조적이네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창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황두현 씨의 광고 회사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에 대해서 홍보한 영상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만들었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믹,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이 좀 가깝죠 박근혜 정부하고. 예. 이제 창조자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CNS가 이제 그런 C다. 크리에이티브라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청자님께서 좀 전에 그 CNS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 회사가 H&H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H&H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눈이 제가 안경을 좀 이사에 황두현 씨하고 그 윤수연 씨, 황두현의 처가 되시는 그 SBS 윤세영 회장의 따님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Mr. David Hwang and wife Marion 예, 영문 이름은 데이비드 황 그다음에 메리 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비드 앤 메리.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그 입력시키려고 이렇게 길게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MBL이라는 그 회사에서 하던 트러킹 업무 그러니까 배송 업무를 쉽게 말하면 CNS에서 이제 그걸 맡게 된 거예요. 센트럴 러브 시스템. 네, 그렇게 되면 이 MBL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MBL을 없애는 방법이 이 그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합니다. 어떻게 동원하냐면 MBL에서 한 230만 불을 CNS라는 곳으로 이제 일단 빌려줍니다. MBN이 CNS에 돈을 빌려준다고요? 예, MBL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구하는 데니까 패스를 캤나 보죠. 그래서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의 대가로 이 CNS 주식 90만 주를 MBL로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담보로 빌려주고 이제 빌려준 거를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막 돌려준 거죠. 그런데 그 돌려준 상태에서 이 CNS를 만약에 CNS를 청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MBL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돈대로 날리고. 그렇죠. 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이메일에 주고받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그거를 이제 우리 또 민 위원장이 저 잡혀갈지도 몰라요. 근데 남의 이메일을 그렇게 읽어도 되나요? 아니 누가 줬어요 그냥. 그래요? 저도 이메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MBL의 주식이 또 있잖아요. 네. MBL 주식을 또 100%를 황두현 씨의 부인인 윤수연 씨가 만든 100% 출자해서 만든 DNS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 DNS에다가 130만 불을 주식을 매각합니다. MBL에서 돈을 정모 씨와 임모 씨한테로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걸 받은 정모 씨와 임모 씨는 130만 불 중에서 110만 불을 DNS로 대여를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DNS로. 주식을 주고서요. 주식을 주고서 그 돈을 급여로 빼돌려 갖고 다시 그 돈으로 주식 대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인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이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는 게 지금 CNS, DNS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현유명 씨라는 분이 현정은 씨 친인척이 가지고 있던 그 MBL이라는 회사를 황두현 씨가 만든 CNS라는 회사로 주고 그 다음에 MBL에 있는 돈들을 빼가지고 DNS로 주가지고 다시 DNS에서 이 주식을 사는 결과적으로 이 MBL에 있는 돈은 다 빼돌려서 지금 황두현 씨 부부 회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회사를 MBL을 없애고 CNS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CNS가 청산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가져갔던 대출금 230만 불에 대한 그 CNS 주식 90만 주는 실제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휴지 조각이 된 CNS의 주식 CNS가 지금 버젓이 너무나 잘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고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는 그 이 자료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미국 내의 그 자료를 보면 항두현 씨의 그 자제들 아들 딸이죠. 네. 아들 딸의 명의가 여기에 지금 다 올라가 있고 또 이 회사는 지금 현대상선에다가 유류를 공급하는 그 상선이요? 유류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로 해서 지금 버젓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니까 그 세무조사에서 이 과정들을 숨기는 과정들을 주고받는 이메일이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그 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청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MBL이라는 회사는요. 한국에 있는 베라스라는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베라스라는 회사가. 네. 그 베라스가 어떤 회사냐면 청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황두현이가 등장하기 전에 현대그룹의 비선실세를 했던 현유명이라는 사람이 100%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베라스는 어떤 회사냐면 아까 청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스가 100% 갖고 있는 회사가 MBL이고요. 이 이메일은 현대그룹의 임원과 회계사, 이 베라스의 임원과 회계사, MBL의 임원과 회계사, 그 다음에 ISMG 코리아라고 황두현의 광고회사의 임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입니다. 근데 그 이메일의 핵심은 세금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세무당국이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요거를 피할 것인가를 서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그 이메일이고요. 사실 여기서 중하게 생각해서 봐야 될 부분은 현대상선의 임원이 왜 이걸 주도했느냐. 즉 이거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협력업체의 지분이동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우리 현대상선이 마지막에 현대산업은행으로 팔리기 직전에 대표이사를 하셨고 지난번 저희가 녹취록을 틀어드린 적 있죠. 네네. 거기에 등장하신 임원입니다. 이백군이라고 현대상선의 마지막 대표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대표이사요? 네. 그 당시에는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대표이사가?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터에 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어디 가시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엘리베이터 막 더 올라가시겠네요. 거기 가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네. 총장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그 표를 보시면 2008년도 10월까지는 베라스가 용역을 하고요. 2008년 10월부터는 M솔루션 코프가 용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요때 그 비선실세의 교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쯤에 제가 이 현유명 씨를 현대상선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지금 그 국세청 조사관이 세무조사라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워서 한 기록에 보면 현유명 씨가 그 당시에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해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현대상선 주가 조작 사건하고 일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는 악연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처리는 안 했지만 떠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종결하신 분이 안태근 요번에 그 검사님이십니다. 아니 유명하신 분들은 다 그렇죠. 네, 제가 뭐 저는 급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저는 그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참 고마웠던 일은 있어요. 물론 수사가 잘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잘 안 됐는데요. 다만 현유명이가 떠나는 계기가 됐어요. 검찰 수사로. 그래서 사실은 2008년 10월에 황두현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뒤 배경이 뭐냐면 이게 현유명의를 시켜놨는데 현유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고 논란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황두현이라고 한테 바꾸는 과정에서 바톤 터치했네요. 바톤 터치하는데 이메일이 지금 주고받고 한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오래된 마당에 이제 청장님께 드렸더니 청장님이 이건 전형적인 현재 그 탈로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주신 겁니다. 이메일은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 청장님, 그 MBL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법인이잖아요. 네. 뭐 MBL도 미국 법인이고 CNS도 미국 법인이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한국의 회사의 자회사니까요. 베라스의 자회사하고 미국의 CNS도 결국은 황두현이 100% 투자한 HNS 투자한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군요. 있습니다. 자회사는. 당시 상선에서 현대상선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청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여기 세무조사하는 국세청 직원이 그 나오셔가지고 이런 의문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록.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 국세청에서 나간 그 조사관 추정이라는 그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HMM 임원들이 MBL에서 CNS로 대여한 것과 관련한 개입 및 현유명 사장 증언 등을 추정하면 정모 상무 그가 메리 윤핵의 대여 시점으로부터 NBL의 실질적 오너는 HMM임. HMM은 여기서 이제 현대상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MBL의 실질적인 오너는 HMM이라고 합니다. MBL은 원래 현유명 씨가 베라스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회사잖아요. 네네네. 미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인 오너는 현대상선이라고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유명 사장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MBL의 잉여 자금 230만 불을 CNS로 이전하고 급여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메리 윤에게 대여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한 내용을 국세청 직원들이 다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퇴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현유명 사장에게 20만 불을 지급하고 합의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130만 불을 지급했다. 14억. 네, 한 13, 14억 되죠. 결국 MBL에게 CNS로 간 230만 불과 급여 등으로 조성한 110만 불 합계 340만 불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이게 이제 국세청 조사관들이 그 이 내용을 실제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이 상당히 뛰어나죠. 금방 이 한참 봐도 모르겠죠. 내가 총장님의 후배들 다 갔다 왔는데. 그러니 저 같은 것들은 그냥 바로 걸리지. 저같이 어려서 건너 돌리지도 않고 탈세하세요. 네? 탈세 안 해요. 정직해. 왜 그래요? 비닐하우스도 없어. 비닐하우스도 없어. 여기서 또 어디까지 저걸 해놨냐면 특기 사항에 보면 현재 현유명 사장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 실세했는데 국세청 직원이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문서만 보고도 그냥 알 수 있는. 이제는 현 무명. 그다음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무명 이제. 네. 그 동강건설 차입금 상환 확인서에 대한 의문. 현유명 사장은 상환 확인서가 허위라고 하였으나 차금 추적 결과 일부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현유명 사장이 계좌 중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 중. 그다음에 현유명 사장이 HJN한테 보낸 편지가 있다. 이거는 HJN은 현정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권한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아마 뭐 하소연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결론은 참 안타깝게도 일부 뭐 추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당시에 현대증권에 제가 모 임원이 제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무조사 본인이 막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황두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때 이 부분을 인지 수사로 좀 넘겼는데 수사가 안 됐죠. 압수수색까지 나갔는데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원들은 참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이 직원들은 이렇게 뭐 사실 서류 보고 금방 이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파악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메일까지는 보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상황을 다 파악을 했는데 결론은 이 직원들이 이걸까지 다 파악한 직원들이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면 이거는 무슨
누가 뒤에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쳤기 위에서 때문에 윗선에서 덮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을 되게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검찰에 가서 따로 진술서도 냈는데 뭐 하여튼 제 사건은 뭐 다 덮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저항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정부도 바뀌었고요. 그때는 그 문서가 국세청 문서인지도 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청장님이 보시더니 어이구 어디서 구했어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이게 국세청 문서이고요. 제가 요즘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그 날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세청장님이 누군지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세청장님이 딱 그 기간이 이현동 국세청장님하고 딱 겹쳐버리네요. 우리 지난주 주인공. 제가 하면 그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게 딱 겹쳐버려요. 저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내가 보는 순간에 이 폰트라 그러죠. 이 글자 폰트 형식과 유형이 너무나 많이 보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자료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많이 보던 소리 같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여기 사인란에 청장님 사인 있었으면 웃겼겠다. 여기. 내가 작성한 자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현대상선 임원. 또 하나는 ISMG 코리아라고 그 황두현의 광고 회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제보자가 그 내부에서 준 자료는 그 황두현 사무실에서 이걸 털어갖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황두현이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참 자기가 이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MBL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이권 사업이잖아요. 그냥 내려오면 그 화물이라든지 이걸 운송을 해야 되는 그 회사의 이권이 있죠. 그냥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물건을 주어지는 거고 항상 배송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런 회사고 지금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회사가 과연 정상 가격으로 이런 일을 했냐 아니면은 더 특별한 돈을 받고 이 일을 했냐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따질 때 그걸 이전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정상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이 용역을 썼다면 현대상선이 가져야 될 이익을 MBL 또는 나중에 하게 되는 CNS가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 정상 가격과 해외 팔 때 높고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그걸 우리 이전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졌고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 회사가 MBL이 CNS 그러니까 황두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넘어갔다면 그 돈을 뭐 거의 사실 주다시피 한 거잖아요. 이게 형식만 이렇게 빌리는 형식을 취했다 뿐이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준 거잖아요. 그럼 증여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사실 조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증여로 되는 건가요, 그게? 그냥 준 거잖아요. 회사 자산을 그냥 말만 대여지 사실상 형식만 대여 형식을 지어놨지 사실 돈을 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넘어가는 과정들까지도 사실 다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 것 중에 현대상선 미주법인에서 만든 HII라는 회사의 지분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항만을 관리하는 그 항만 관리 회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수수료를 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받는 거죠. 항만 사용료 비슷한 그 피예요. 그거를 30%는 이 CNS에다 주고 지분 30%를 그다음 현대 로지스틱스라고 국내에 있는 또 배송 회사가 하나 있어요. 현대상선에 한국 내에 있는 거기에 70%를 줬는데 그 70%를 준 이유는 현대 로지스틱스가 그 당시에 상장을 해야 돼서 매출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로지스틱스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장을 할 목적으로 현대 로지스틱스 캘리포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에 줘가지고 그게 현대 로지스틱스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 로지스틱스의 매출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상장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를 했어요. 로지스틱스는 실패를 하고 나중에 롯데에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주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조사가 못 이루어졌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됐는지와 그리고 또 황두현한테 30%의 지분을 주게 된 이유가 CNS가 황두현 거니까 또 조사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2011년도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덮였기 때문에 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해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을 하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원래 세무조사는 5년 이내 그렇죠. 하게 돼 있잖아요. 통장 운용까지만 까더라고요. 예, 그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부가제척 기간 동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 지나면 안 하는데 조세 범칙 조사가 되게 되면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탈세를 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탈세를 했다. 그럼 이거는 조세 범칙 조사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조세 범칙 조사는 10년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니까 충분히 새로 조사를 해도 될 만한 사안이고 이 부분들은 명백한 자료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고 우리한테 오면 바로 우리가 자료를 바로 줄 테니까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연락을 이 방송을 듣는 순간 해 오시면 바로 줄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좀 걱정되는데 의뢰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진 않겠죠? 국세청에서 저희한테요? 네. 안 하면 저희가 써서 내면 되죠. 아 그러면 되나요? 네, 저희가 써서 내면 되죠.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 네. 형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연락 안 오겠죠. 에이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연락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요건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대신증권 이야기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국세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그분들이 지금부터 힘들게 막 자료를 모으고 뭐 발품 팔아서 막 다니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주 진짜 백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저희에게 청장님께 위원장님께 이런 자료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시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전기요금 내서 팩스로 다 보내드리고 아니면 제가 뭐 택배라 아니면 그 전보가 아니라 뭐죠? 등기. 등기. 당일특급. 등기가 생각이 안 나요. 등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 등기는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국세청에 계신 분들 제발 좀 저에게 자료 의뢰 좀 해주시고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진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 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면 왜 이렇게 또 여기서 우병우 얘기 냄새가 확확 난다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사건은 어쨌든 제가 황두현을 고소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수사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 사건을 포함해서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다 그때 변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대상선은 국민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몇 조 원이 들어갔고요. 기사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향후 10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 기사도 나왔어요.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근데 정상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냥 없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대주주가 책임을 지금 다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 세금은 다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잘못을 한 사람들의 죄도 단죄가 안 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변론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사가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정부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 안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일련의 그 과정들 미국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황두현의 비선 실세들을 통한 이런 어쨌든 이전 가격 의혹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써봐가지고 근데 그런 의혹들이 있고 탈세 의혹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유창근 대표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상선 그 황두현 사건 때 제가 이석희 전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욕을 했다기보다도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이거 황두현의 이런 행위들을 두고 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석희 회장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신 분이 누구냐 유창근 대표이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한 3년을 지내셨는데 거기서 대표이사로.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바로 직전이긴 합니다만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임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상선의 대표이사가 그 당시 황두영과 같이 했던 유창근 씨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상선의 문제에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국세청에 의뢰하시고요. 검찰에 고발하시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진짜 협조할 생각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산업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 결국은 현대상선을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현정은 씨 이런 모럴 해저드에 그 있는 현정은 씨가 데리고 있던 그분이 유창근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 지금 현재 산업은행에서도 또 그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모르고 그냥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CNS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지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산업은행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에 유료를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아까 같이 그런 돈을 계속 아직도 조금 더 받겠죠. 계속 빼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아무 적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착잡하죠. 좀 언제쯤 희망된 이야기 지난 방송의 결과로 뭐 이게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오늘 다 공개를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그 협력업체의 직원이 보내온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와서 저희가 지금 녹취문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는데요. 수사 안 하시면 그거 공개할 거예요. 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참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셀러리맨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가져라.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네가 충성해라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이 회사를 보고 역사와 전통을 보고 그다음에 오너의 그런 성향이나 회사의 비전을 보고 정말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정작 오너라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좀 잘 가꾸고 내 직원들을 좀 보살피고 보듬어야 될 의무와 이게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사리사욕만 챙길까 그 생각만 하는 거에 너무 진짜 화가 나요.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아유, 이렇게 왜 방송할 때마다 착잡하냐고요. 와, 착잡하지만 또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 섞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두 분 같이 청년결백하신 분들이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치하면 이런 방송을 못 합니다. 저 그럼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말씀인데 정치하지 마시고 저희랑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죠. 아는게 뉴스 청공장 1285회예요. 뉴스라고. 1285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맛이 갖고 있겠지. 오케이. 돋보기 내 대본이 안 보여. 막 이렇게.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좀 늦으셨어. 아니 눈이 안 보여서 계단 올라오다가 자빠지셨대. 우리 그때 그 13회에서 다뤘던 그 회장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다. 어쨌든 제 16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